31살 제가 받은 마지막 통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현역이었습니다. 은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선수가 아닌 국가의 소유물이었을 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수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을 7살에 선택받았을 때부터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룸메이트였던 김철민이 탈출을 시도하다 사라진 이유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나가려 했지만 결국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불행한 사고였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평생 이 감옥 같은 영광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인지, 아니면 김철민처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짜 삶을 찾아 나설 것인지.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7살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평범한 시골 초등학교였습니다. 낡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줄자와 체중계, 스톱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축을 품평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을 하나씩 세워놓고 몸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키, 몸무게, 팔다리 길이, 어깨 너비, 가슴 둘레까지 숫자로 측정되는 모든 것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상품처럼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제 팔다리를 만져봤습니다. 근육의 탄력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뛰라고 했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뛰는 동안 그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달리는 폼, 호흡 패턴, 지구력,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기를 마쳤을 때 한 남자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는지 슬퍼서 울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둘 다였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 국가대표로 키워진다는 영광과 더 이상 자식을 품에서 키울 수 없다는 슬픔. 다른 어머니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몇몇은 자신의 아이가 선택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의 눈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 남자가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국가의 아이입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 집에 올 수 있나요? 방학 때 짧게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훈련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짐을 쌀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운동화 한 켤레, 칫솔과 비누. 그게 제가 가져간 전부였습니다. 장난감이나 책은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훈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에 쥐어준 것은 작은 사탕 하나였습니다. 집에서 만든 엿이었습니다. 힘들 때 먹어라.
엄마가 만든 거야. 그 사탕을 버스에서 먹으면서 처음으로 집이 그리웠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어머니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아이가 됐는데 울면 안 된다고. 함께 탄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7살에서 9살 사이였습니다. 대부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어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소는 산속에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군대 같았습니다. 아니, 감옥 같았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운동장도 몇 개나 있었습니다. 육상 트랙, 축구장, 체육관, 모든 시설이 훈련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를 적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347번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름보다 번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기숙사로 안내받았습니다. 한 방에 8명이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2층 침대 4개가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위층 침대였습니다. 창문 옆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선택받은 아이들이 300명 넘게 있었습니다. 체조, 수영, 육상, 역도, 씨름. 각자 다른 종목을 했지만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첫날 저녁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는 훈련소장이 올라왔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훈련소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다. 조국의 미래다. 세계에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줄 전사들이다. 그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전사라는 말이 멋있었습니다. 조국의 미래라는 말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첫 훈련이 시작된 건 도착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뛰었습니다. 1바퀴, 2바퀴, 20바퀴까지 뛰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토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태된다. 코치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성장이다. 힘들수록 강해지는 것이다. 포기하는 순간 평범한 아이로 돌아간다.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참는 것이 강해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게 아니라 선별된 거였다는 것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녁마다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훌쩍거리는 소리, 엄마를 부르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태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배정받은 종목은 중거리 달리기였습니다. 800m와 1500m. 적당히 빠르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 종목이었습니다. 내 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공을 차며 놀던 기억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7살에 선택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아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선택권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훈련하고, 누구와 대화할지까지, 심지어 언제 화장실에 갈지도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저를 선택했지만 동시에 저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한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제 자유를 빼앗아가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16살에 처음 국제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9년 동안 훈련만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뛰고 또 뛰고 계속 뛰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 때 저는 트랙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집에 간 것은 총 12번이었습니다. 명절 때와 방학 때 며칠씩만. 그마저도 갈 때마다 어머니는 낯설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키도 많이 자랐지만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7살 때의 밝은 웃음은 어디로 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국제대회 출전이 결정됐을 때 훈련소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였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미래의 희망, 조선의 자랑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영광보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질 경우를 상상하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력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회 전 한 달 동안 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달리기 훈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훈련이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기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마치 연기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멘트였습니다. 담당관이 저에게 외우라고 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 대사였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표정, 목소리 톤, 손동작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신기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탄하는 표정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다채로웠습니다.
말소리도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우리 훈련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종류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장비가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운동화도 운동복도 모든 것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것은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습니다. 운동화는 몇 번이나 수선한 흔적이 있었고 운동복은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담당관은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처음 만났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친구들 같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담당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대화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9년 가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제 다리만큼은 그들보다 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처음 뛰었을 때 다른 선수들이 주목했습니다. 제 기록이 예상보다 좋았거든요. 코치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동양 꼬마가 뭐지? 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예선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커졌습니다. 담당관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조국의 위신이 걸린 문제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이다.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담당관의 표정, 훈련소로 돌아갔을 때의 분위기, 신문의 날 기사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선 당일 아침 담당관이 제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3천만 인민이 지켜보고 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 더 큰 부담이 됐습니다. 3천만 명이 저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면 안 됐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예선에서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기록도 좋았습니다. 담당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절반은 성공이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준결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유 있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메달이 보였습니다. 금메달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결승 전날 밤 담당관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저도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우리는 이기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시상대에서 국가를 들으며 우는 꿈이었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제 정말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승 당일 웜업을 하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편안해 보였는데 저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관이 계속 눈으로 신호를 보내며 격려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됐습니다. 스타팅 라인에 서는 순간까지도 긴장보다는 확신이 앞섰습니다. 이기겠다는 확신이, 조국을 위해 이기겠다는 다짐이, 9년 동안의 훈련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400m는 계획대로 여유롭게 뛰었습니다.
중간 집단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400m에서 승부를 보기로 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 때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하나씩 제쳐나갔습니다. 2등, 1등. 마지막 100m에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해냈구나. 이제 질타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담당관이 트랙으로 뛰어나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이 목에 걸렸을 때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였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영웅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국가가 연주될 때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저를 위한 것인지 제 뒤에 있는 국가를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지만 저는 그냥 도구였습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도구. 기자회견에서 외운 대사를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기자들이 박수쳤습니다. 담당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나라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이 미리 정해준 답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체제를 위한 선전용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기대된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많은 금메달, 더 많은 기록, 더 많은 선전 효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영웅으로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겨야 한다는, 계속 조국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 금메달보다 무거운 그 기대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를. 한 번의 승리가 평생의 의무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2살에 처음 졌습니다. 그 전까지 5년 동안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금메달 1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무패행진이었습니다. 조선의 자랑이었고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신문에서는 저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승리가 당연해졌습니다. 대회에 나가면 이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이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철수가 나가면 금메달이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것은 곧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처음 금메달을 땄을 때는 도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잃을 게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키려면 모든 게 있었습니다.
명성, 지위, 존재 이유까지. 22살이 되자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육통도 더 오래 갔고 피로감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훈련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강한 선수는 나이를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오래 뛰고 더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 대회는 특별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였고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째 금메달을 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번째 금메달이라는 기록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회 전 한 달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15km씩 뛰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강화됐습니다. 몸은 한계에 가까웠지만 참았습니다. 컨디션 조절도 완벽했습니다. 식단, 수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됐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카메라도 더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었습니다. 예선과 준결승은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기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승 진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승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전에도 잘 잤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계속 뒤척이면서 내일 경기를 상상했습니다. 이기는 모습보다 지는 모습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담당관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경기 당일 아침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컨디션도 좋았고 훈련도 완벽했습니다. 스타트 연습도 문제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웜업을 할 때까지도 몸은 정상이었습니다. 스피드도 나왔고 리듬도 좋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보니 저보다 긴장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제가 우세해 보였습니다. 스타팅 라인에 섰을 때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5번째 레인이었는데 좋은 위치였습니다. 관중들의 응원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스타트는 완벽했습니다. 계획대로 중간 집단에 위치했습니다. 페이스도 적당했습니다. 첫 400m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지막 400m에서 스퍼트를 올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때부터 속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 제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0m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도 차고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는 이미 여러 명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3등이었습니다. 동메달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첫 패배였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저도 담당관도 관중들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불패 신화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국가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동메달을 목에 건 채 국기를 보면서 죄송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담당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수촌에서의 마지막 밤은 끔찍했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경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조용했습니다. 갈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관도 코치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항에는 기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실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분위기, 대우, 시선.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5년간의 승리가 한 번의 패배로 무너졌습니다. 추락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락에서 회복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상은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무릎에 가벼운 통증이 있었습니다. 훈련 후에만 조금 아픈 정도였습니다. 근육 통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15년간 운동하면서 이런 정도의 통증은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아파졌습니다. 걸을 때도 아프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팠습니다.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치에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코치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스 발라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 파스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계속 아팠습니다. 달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졌고 기록도 나빠졌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픈 것 정도로 운동을 쉴 수는 없다. 참아라. 정신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정신력 문제라고 했습니다.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진짜 강한 선수는 고통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한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매일 10km씩, 20km씩. 무릎은 더 아파졌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었거든요. 한 달 후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크기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걷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나고 연골이 다 닳아서 당분간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코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석 달 남았다. 쉴 시간이 없다. 의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더 악화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 생활 자체가 끝날 수도 있어요. 코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대회가 중요하다. 결국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바르고 뛰었습니다. 의사는 반대했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중단하는 것은 코치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이면 됐는데 나중에는 3알, 4알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몸이 약에 익숙해져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아픔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잠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자다가 아파서 깨는 일도 많았습니다. 훈련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부상을 핑계로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픈 다리로 건강한 선수들과 똑같은 강도로 훈련했습니다. 밤마다 무릎을 얼음으로 찜질했습니다. 부기를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피부에 닿는 순간의 아픔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부어올랐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제대로 뛸 수 없고 제대로 뛸 수 없으니까 더 많이 뛰어야 하고 더 많이 뛰니까 더 아파지는 끝이 없는 고통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다른 부위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발목, 왼쪽 어깨, 허리. 한쪽을 보호하려다 보니 다른 쪽에 무리가 갔습니다. 몸 전체가 조금씩 망가져 갔습니다. 의사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평생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의견보다 코치의 의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대체 선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번 자리를 잃으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상은 핑계다. 진짜 강한 선수는 아픈 것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대회 한 달 전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뚝뚝하는 소리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들렸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늦으면 손 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대회 후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수술하면 대회에 못 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더 강한 진통제와 염증 억제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일단 대회만 치르고 나서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더 강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아프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참을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 뿐이었습니다. 대회 당일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워밍업 할 때마다 무릎에서 액체가 흐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아마 관절액이었을 것입니다. 인대가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스타팅 라인에 섰을 때 무릎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끝까지 뛸 수 있을까? 중간에 쓰러지지는 않을까? 망신당하지는 않을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꼴찌였습니다. 400m 지점에서 무릎이 완전히 굽어졌습니다.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뛰었지만 기록은 형편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운동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쓸모 없어졌다는 것을, 더 이상 조국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바퀴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도 제가 쓰러져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는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선수가 들어와서 제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새로운 의사가 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뀐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의사는 자신을 스포츠 전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사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환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실험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특별한 치료를 해보자. 무슨 치료인지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빨리 낫게 해주는 약이라고만 했습니다. 외국에서 개발된 최신 치료법이라고도 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는 주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에 놓는 주사였습니다. 투명한 액체였는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복잡한 성분이라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신기하게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릎이 새 것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뛸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하루만 지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아팠습니다.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러면 또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됐습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도 조국을 위해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 개인의 편의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지. 고통도 애국이다. 고통도 애국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픔을 참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국자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주사 외에 다른 약들도 있었습니다. 빨간 알약, 파란 알약, 흰 알약.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력 강화, 지구력 증진, 집중력 향상, 모두 운동 능력을 높여주는 약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이상한 약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훈련의 일부다. 거부할 수 없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빨간 알약 2개, 파란 알약 3개, 흰 알약 1개. 색깔별로 개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났습니다.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기록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덜었으며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코치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최신 치료법은 다르다. 이제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곧 복귀해서 다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작용들도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씩 뒤척여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찼습니다. 머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지끈지끈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성격도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짜증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의사에게 이야기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진다. 강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글씨 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약의 용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알씩이었는데 나중에는 6알, 8알까지 늘어났습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효과를 유지하려면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같은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두 똑같이 예민하고 똑같이 불안해했습니다. 똑같이 잠을 못 자고 똑같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밀이다.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훈련법이니까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쓰러졌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건강한 선수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응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과로사였습니다.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심장 마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도 또한 우리와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주사를 맞고 있었고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더 무서워졌습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혹시 나도 쓰러질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약은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주사도 계속 맞아야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조국이 투자한 결과물이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 건강을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약을 먹으면서 기록은 좋아졌습니다. 다시 메달도 땄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실력인지 의심됐습니다. 약 때문인지 제 능력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 근육, 핏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이게 정말 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도 애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점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일까요? 28살이 되자
주변에서 슬슬 은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년배 선수들은 대부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었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선수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운동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가정을 꾸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만둔다고? 누가 그만두라고 했나?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후배들도 많이 성장했고요. 내 나이가 뭐가 많다는 거냐? 30도 안 됐잖아. 아직 충분히 뛸 수 있어.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고 회복도 늦었습니다. 부상도 자주 생겼고 컨디션 조절도 어려워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전성기는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회는 실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약해져서 밀려나는 것과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의욕을 잃었다. 태도가 불량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훈련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상부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체육 담당 부서의 간부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들었다.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선수 생활도 언젠가는 끝나는 거 아닌가요? 내 선수 생활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은퇴할지도 다른 사람이 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동안.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간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국가가 투자해서 만든 작품이다. 20년 넘게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봐라. 그냥 은퇴시킬 수 있겠나? 투자 회수라는 관점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간 비용만큼은 뽑아내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훈련 방법, 약물, 시설.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만두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실력 때문이 아니라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뛰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는 제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훈련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존보다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계 신기록 도전이라는 목표도 새로 생겼습니다. 나이는 무시되었습니다. 28살에 세계 신기록을 도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이미 근력도 떨어졌고 순발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은 더 혹독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휴일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은 정신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약물 투여도 증가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약들이 추가됐습니다. 부작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필요하기라고 답했습니다. 큰 성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 과정에서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라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회수, 보안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상징이었습니다. 북한의 체육 영웅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이 무너지면 체제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코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진담이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때까지 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없다. 국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일까?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계속 이 트랙을 돌아야 할까? 가족을 꾸릴 수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없는 삶. 오직 뛰는 것만이 허락된 삶. 그것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절망했습니다. 진짜 절망을,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은퇴는 없었습니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이 반복되는 현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김철민은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25살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한때 잘 나가던 선수였지만 최근 몇 년간 성적이 떨어져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언제까지 해야 하냐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김철민은 달랐습니다.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듣기라도 한다면 큰일 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나가서 뭘 할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뭘 해도 낫지 않을까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 정말 나갈 수 있을까? 국경 쪽으로 가서 아니면 배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모두 위험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삶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김철민은 점점 구체적인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상황, 브로커들의 존재, 탈출 성공 사례들. 어디서 그런 정보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랍도록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도 같이 가요. 그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김철민처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좀 더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를 놓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30, 40, 50. 평생 이 감옥 같은 곳에서?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였습니다. 김철민은 실망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철민이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화장실에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아침 점호 시간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들도 알아챘습니다. 김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코치들이 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도 동원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걱정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가 무사히 탈출했기를 바랐습니다. 훈련소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건물을 뒤졌고 모든 선수들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김철민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철민과 가까웠지? 최근에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나? 탈출 계획을 들은 적이 있나? 모든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저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사흘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철민이 국경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어떤 사고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행한 사고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철민은 정신적 문제로 인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훈련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정신 이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정신병 환자의 배회라 고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왜 나갔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그는 자유를 찾아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시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향에 보내졌다고만 했습니다. 마치 김철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됐습니다. 그의 침대에는 다음 날 다른 선수가 배정됐습니다. 김철민의 물건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옷, 운동화, 개인용품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새로운 룸메이트는 제게 물었습니다. 전에 여기 누가 살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있었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철민을 기억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수들끼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룸메이트조차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철민과 가까웠던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 명씩 불려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 건강 체크라고 했습니다. 김철민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김철민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들켰을까? 상담관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훈련에 대한 불만이 있나? 다른 생활을 꿈꾼 적이 있나? 모든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모범 답안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철민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별다른 이야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했습니다. 탈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김철민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는 대답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그 밤, 저도 뭔가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김철민이 가져간 것은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탈출하거나 김철민처럼 사라지거나.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선택권은 있었습니다. 30살이 되자 모든 것이 짐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정의해온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국가대표가 이런 곳에서 뭘 하냐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해도 운동선수가 술을 마셔도 되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혼자 산책하는 것도 허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사생활의 완전한 통제였습니다. 연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녀의 신상 정보를 모두 조사받았습니다. 가족사, 친인척 관계, 정치적 성향, 심지어 과거 교제 경험까지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만남을 금지당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음악 전공 학생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성격이었고 제가 국가대표라는 것을 알고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철수라는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만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에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적절하다고만 했습니다. 만남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물어봤지만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결국 헤어져야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복잡해졌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연애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조국에 대한 헌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은 집중력을 분산시킨다고도 했습니다. 결혼은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일반인들과의 교류도 제한됐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두 보고해야 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같은 선수들과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김철민 사건 이후로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대표는 돈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지급됐습니다.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언제 은퇴할 수 있는지, 은퇴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선택권의 완전한 박탈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이 영광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딸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이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벗을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어느 날 후배 선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도 처음엔 운동이 좋아서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운동이 좋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7살에 선택받았을 때부터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아서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시작됐다고 해야겠네. 후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살의 그 후배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직 시스템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도 몇 년 후에는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해야 해서 하게 될 것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게 될 것을,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만난 다른 종목 선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외국 선수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만난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운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의지로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계획도 스스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동이 재미없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계속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제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김철수라는 개인은 없었습니다. 오직 조선의 육상 선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누구일까? 김철수일까? 아니면 국가대표 육상 선수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에 김철수는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대표라는 껍데기뿐인지도. 하지만 그 껍데기 안에서도 아직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삶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결정은 갑자기 내려졌습니다. 31살이 되던 해 제가 받은 마지막 통보는 평생 현역이었습니다. 은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최종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참을성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24년 동안 쌓아온 체념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왜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불순한 생각이다. 국가의 결정에 이유가 필요한가?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김철민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신중하게, 더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계획을 세운다는 것조차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상황, 경비의 패턴, 안전한 루트. 하지만 훈련소 안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기회는 지방 대회였습니다. 훈련차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조금씩 확인했습니다. 지도를 보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국경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브로커 비용, 여행 경비, 당분간 생활할 돈.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의 급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메달과 상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눈치채이지 않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할 수는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실행할 것인지, 어떤 기회를 기다릴 것인지. 일상적인 훈련 중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지방대회 참가차 국경 근처 도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느슨한 관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회 장소를 확인해 보니 국경까지 불과 몇십 킬로미터였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대회 이틀째 밤에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도착과 적응 때문에 바쁠 것이고 마지막 날은 경기 때문에 긴장할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이 가장 느슨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철민처럼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밤 2시 모든 사람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여권, 돈, 간단한 옷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주셨던 그 사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1층이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호텔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중국계 조선족이었습니다. 김철민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건지.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평생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국경까지는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을 찾아 헤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철민도 이런 바람을 맞으며 걸었을 것입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물살도 빨라 보였습니다. 정말로 건널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보트를 준비해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나면 안 돼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다른 사람 셋과 함께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 24년 동안의 선수 생활, 7살 때의 어머니, 김철민의 마지막 모습,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비록 실패할 수도 있더라도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김철민이 잡힌 곳도 이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로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한 기분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막막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김철수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표정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였다는 경력이 때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기대를 하기도 했고 특별한 시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선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24년 동안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니까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운동을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몇몇 팀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업팀도 있었고 대학교 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운동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가장 좋았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갈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매일매일이 신기했습니다. 연애도 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의 남자로 봐주었습니다. 그녀와 처음 데이트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24년 동안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고민해서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완전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후배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책감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죄책감. 김철민은 실패했는데 저는 성공했다는 죄책감. 왜 저만 운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혹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 탈북자라는 타이틀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합니다. 더 이상 그런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김철수로 살고 싶습니다. 국가대표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김철수로 회사에 다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 등산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뭐 했어? 복잡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운동했다고 대답합니다. 언젠가 아이가 더 크면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트랙을 뛰는 꿈을. 하지만 그 꿈 속의 트랙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뛰어도 결승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식은 땀을 흘리며 깹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은 아닙니다.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가 따라올까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괜히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피해망상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길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그 트랙을 뛰고 있을까? 아니면 김철민처럼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김철민은 운이 없었고 지금 저는 새로운 트랙에서 뛰고 있습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트랙이 아니라 제가 끝을 정할 수 있는 트랙에서 언제 멈출지 어디로 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트랙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록 때로는 어렵더라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궁금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끝없는 트랙에서 뛰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자유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